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탈법.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 먼저 한번 네. 짚어볼까 합니다. 아파트 신고가가 점점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에 좀 본격적인 상승 신호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월 단위로 한 3천에서 한 4천 건 정도,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가격은요, 이게 튼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규제 이제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요. 지금 뭐 이슈가 시장이 이기느냐, 뭐 정부가 이기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월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패드한테 맞서지 말라 이거 아니 결국은. 네. 패드가 금리 올리는데 괜히 맞서서 뭐 이렇게 주식 사면은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영향력, 파워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집값 결정 요인 중에서 7, 80%까지 차지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맞서지 말라,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펀드 멘탈에 대한 얘기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죠. 그 얘기가 지금 보면은 약간 이게 서로 섞여 가지고 누가 세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문제는 장기와 단기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압박 규제가 더 크고, 또 뭐 지금 매물이 다주택자나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도 급매물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요, 시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매물이 싼 거 나오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세 흐름의 변동보다는 매물 흐름의 변동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평론하는 분들은 시세를 보셔야 되지만,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시세를 보시면 안 돼. 시세를 보지 말라는 뜻은 시세 흐름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물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니 내리냐 하는 부분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논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집 사는데 하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쇼핑인데 이게 건곤일척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세 흐름 가지고 올해 뭐 집 마련할까 여부를 판단한다? 그거는 탁상공론이에요. 그거보다 지금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게 매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싼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고준 담론이나 이상한 형이사학적 담론으로 하면은 이게 항상 버블이에요, 이게. 네. 언제부터 이게 지금 이게 가계부채 800점도 떠들었던 거잖아요. 가계부채 많으면 뭐 집값 빠져요? 그런 단순 논리, 이른바 당이론에 너무 급급한 논리를 펴게 되면은 항상 시장과 이게 완전히 결여돼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잘못하면 망상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선입관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볼 거면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어떤 전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맞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집 살 때 허가 받는데 살 사람도 몇 사람 없을 텐데 갭 투자도 어떻게 보면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왜 올라가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게 업다운 방식으로 보시면 안 돼. 바텀업으로 보셔야 돼. 그 행위자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가 어쨌든 압박이 워낙 세니까 지금 약간 긴장한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죠. 시세는 늦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겁을 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 거고 그다음에 가격도 아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거래량이 막 3천, 4천 건으로 막 만 건이 넘었던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버티는 이유는 일단 뭐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예요. 그다음에 이게 수요자들의 관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하죠, 그죠? 당연히 거래가 준다는 것은 집 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왜 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가격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가격이 안 빠지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잘 이제 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죠. 가격이 변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속 게임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보면은 매수자 힘이 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뭐예요? 지금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약간 이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하나씩 거래되면서 이 가령 500만 원씩 비싸게 거래되면서 거래가 많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이 강한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 거래되면 뭐 5천만 원씩 올라버리면은 이거는요 약간 기세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자, 수요는 줄죠, 당연히.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감소폭보다 만약에 공급의 감소폭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급이 주느냐? 지금까지 이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매물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기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도 갭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지난 8월에 통계를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갭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이다 토지를 묻겠죠. 그러면 사실상 갭 투자 수요 전체 그러니까 약 33%가 지금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거래량이 줄죠. 그죠? 그런데 매도자들 생각을 해봐요. 매도자들이 물론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뭐 공급은 없고 통화량은 풀리잖아요. 그리고 매도자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대인명분으로 뭐 나도 국가를 위해서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도 갖고 있는 집을 팔겠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다 그거는 자기 어떤 재산이고 그거는 어떤 머니 게임인데 그런데 매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 낀 갭 투자 매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매수자 입장에 못 산다는 거는 매도자 역시 못 파는 거예요. 어차피 4년 정도 혹은 세입자 계약갱 청구권 행사해버리면은 뭐 나중에 뭐 만약에 지난 뭐 1월에 계약했으면 언제 4년 뒤에 그러니까 결국은 2026년이죠. 2030년에 가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면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아니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내 매물을 왜 놓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매수자들도 반응하지만 매도자들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중에서 이제 매수자들도 한두 명 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보면
강남이나 한강벨트 주변으로는 막 오르고 아니면 또 멈춰 있는 곳들도 있고 이런 차이가 극명한데요. 이 차이가 일단 어디서 온다고 보실까요? 아, 그거는 10가지 더 되죠, 요인이. 이제 극과 극 장세 혹은 이제 공간의 마태오카, 초양극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똘똘한 한 채하고도 맞물려 있고 상급지 갈아타기와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이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소수의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싹쓸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소득 양극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산 양극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기저에 그러면 한국적인 어떤 그런 풍토화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 거냐. 제 생각에는 지금 주택 시장에서 이른바 불안 세력들을 보면요. 바로 이 30대 고소득 맞벌이입니다. 일본에도 그래요. 일본에도 이걸 파워 커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오쿠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1억 엔이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한 10억 넘는 그 타워 맨션들이 지금 일본 주택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어떤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제가 봤을 때 잘 살펴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시장이 우리 통념과 즉 반대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요. 제가 서울 아파트는 클럽제 같은 개념이에요. 179만 가구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못 사요. 이게 신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고소득 맞벌이들이 기본적으로 맞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0대가 맞벌이 비중이 61.5%까지 왔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그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40대가 아마 맞벌이가 59% 정도 되죠. 우리나라 평균은 48%인데 오히려 2024년 통계거든요. 2023년보다 오히려 맞벌이 비중이 줄었어요. 근데 왜 30대가 저런 맞벌이 비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높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면 주택 수요의 어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죠.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야 그 있잖아요. 뭐 외곽에 살면서 남편만 광역버스 태워 보내고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나는 이제 집에서 뭐 애 보고 여러 가지 뭐 가사노동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지금은 나도 있잖아. 내일 아침에 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돼. 근데 어떻게 내가 외곽에 살 수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 마용성, 한강벨트 이 수요는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네. 구하려는 어떤 그런 주택 수요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지금 반포에 뭐 60억 70억 뭐 이런 거 하는 국민주택규모로 이거는 빌딩 수요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빌딩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 아니 자영업자가 망했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한때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빌딩 푸어라는 얘기를 하죠. 빌딩 주인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땅으로도 가고 상가로도 가고 토지로도 갔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모든 자금들이 사실상 이 아파트로만 몰리는 이 아파트 편식사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지향적 어떤 그런 그 주택 수요가 양극화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빌딩 수요가 이쪽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아요. 지금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금융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과 이 아파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두 채 사지 않고 좀 좋은 거 한 채 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코스피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왕 살 바야 종구 사지. 그런 어떤 측면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북에서 보면은 한때 그 부촌들 단독주택들이 전부 다 다가구 다세대를 지으면서 이 주거 여건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로 옮기는 거고. 요새 외곽 지역에서는 애 못 키워요.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는 데가 강남 상구예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그다음에 직장 문제, 그다음에 투자의 어떤 프레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우러지면서 똘똘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올해는 흔들릴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일종의 트렌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부동산을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잘 보시면은 앞으로는 아마 양극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모를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좀 네. 신고가가 이어졌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면 직주 근접의 원인도 좀 큰 것 같거든요. 또 이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소형 아파트가 이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죠. 이거는 똘똘한 한 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는 갭묘기예요. 이거는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비싼 집 못 사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오는데 관악 그런 데죠. 노원구도 좀 거래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풍선 효과는 아니에요. 서울 전역이 지금 다 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싸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뭐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2026년 부동산 시장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한다면 어떤 국면이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올해는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제법 떨어질 겁니다. 근데 시세는 별로 좀 안 떨어져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평활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스무디 이펙트라고 그런 그 부동산 학계에 쓰는 용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통계 시세는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정부 대책이 워낙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는 저 상고 하중 정도로 봤거든요. 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드라이브가 결국은 매수세를 좀 위축시키면서 좀 하반기에는 조금 쿨다운 될 거로 봤는데 이게 상반기부터 이게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상중 하중 상중하죠. 이렇게 보고 수도권 중심으로 네, 네. 지방은 괜찮을 겁니다. 지방은 뭐 여전히 수도권과의 갭을 좀 메우려고 그럴 거고 지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수도권은 서울이 움직이면 다른 여기 인천 경기는 같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떻게 보면 동조화 현상 이게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죠.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잖아요.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장기의 문제지 장기의 문제. 네.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이게 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기로 보면요 시장이 슈퍼파워라고 보셔야 돼.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고지능이잖아요. 이 컴퓨터로 따지면은 그 고급 사양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게 이 SNS가 일반화되면서 이 표준화된 정보들이 이게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단 지성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불안할 때는 군중으로 가서 IQ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게 학습 기능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게 복잡해서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이 이게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이런 고지능 집단으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자기 조직화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이 스스로 방향성을 찾아서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거죠. 그러면 오솔길을 누가 가서 뭐 삽으로 그걸 해요. 그걸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옛날과 이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시장이 무조건 투기꾼 집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한두 번 호통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교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기민하고 그다음에 정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늦지 아시죠? 그것처럼 이 살 이렇게 유도하는 전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 대책이 그렇게 나와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이 맷집이 세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게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요.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잡혔어요? 없죠. 어떻게 잡아요? 이거 큰 코끼리 같은 걸 어떻게 잡아요? 뭐로 잡을 건데? 손으로? 그러면 그 코끼리를 죽여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표현을 쓰셔야 된다고. 10% 오를 걸 5% 오르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은 이렇게 벌써 경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잘 이렇게 흔히 말하면 뭐 속된 말로 꼬덕여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집주인한테 불리한 걸 주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집주인이 5% 안 올리면은 상생 임대라고 그래서 양도세 그 2년 한거로 간주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제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를 조금 겨냥하면서 최근에 좀 뭐 급매 나왔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매도 판단을 좀 자극하는 게 뭐 일시적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4월 한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잖아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나머지 동네는 별로 그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민감하잖아요. 일반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쨌든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토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거래하고 이게 절차가 다릅니다. 자, 먼저 이거 거래를 하려면은 두 사람끼리 합의를 봐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돈을 걸어요. 그러면 약정서를 씁니다. 그러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15일 안에 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휴일이 있잖아.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려요. 넉넉하게 한 달은 잡으셔야 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나온다는. 그 이후에는 이제 못 팔죠. 허가를 못 받아서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때 이제 좀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중개업소 가보면 그게 전부 다 다주택자 매물이냐? 아니요, 1주택자 매물하고 섞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 장독공제의 축소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을 빨리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독려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 그걸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얼마 이렇게 줄이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대부분이 이 상상력과 이 어떤 합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사람들은 지금 파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매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1주택자 장특공제를 축소하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8대 12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물이 고가주택, 뭐 강남이나
뭐 한강벨트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는 상급지 갈아타기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예.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서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카드를 지방선거 전에 좀 꺼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에요? 전에 할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지금 전에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슈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 그 미리 하고 나중에 그때 자세하게 하든지 관례적으로 바탕 매년에 한 번씩 그런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이후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보유세는 지금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뭐 뻔한 시나리오죠. 보유세가 아마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 공시가격을 뭐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종의 할인율인데 종부세 계산할 때 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뭐 올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유세를 매길 때 지금은 이게 그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불리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전체 다 뭉뚱그려서 시가총액으로 그냥 과시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조금 불리해지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초고령국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1.2%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 종부세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06년이잖아요. 그때 40이 지금 60이에요. 그때 50이 지금 몇 살이요? 70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 반백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아마 강한 드라이브로 이게 보유세를 부과하기에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다만 저는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아마 보유세 그 전략들이 좀 그런 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수도권 도심 6만 원 공급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방향성은 좋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에게 직주 근접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연히 거기다 공급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시대적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의 양보다 어디다가 이게 집을 짓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입지제라고 그러거든요. 뭐 위치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한 6만 가구 정도 이제 짓는다는 건데 뭐 용산에 한 13,500가구 정도, 태릉 골프장 6,800가구, 뭐 과천에 한 9,800가구 정도 되죠. 그다음에 뭐 구청 세무서 뭐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모든 이제 부지를 끌어모았다고 그래서 영끌 공급이다. 뭐 마른 수건 짜기식 공급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뭐 지금 뭐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과천시에서 반대하고 그거는 뭐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분양이 얼마일지 그 임대가 얼마일지 아직 공급 비율이 없어요. 지난번에 국토부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한 10,000 가구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분양하고 임대 비율을 넣겠다는 거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마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그런 파장을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안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안정이 있고 하나는 주거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정은 매매 중심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거 안정은 전월세 중심으로 안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공주도로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양 물량이 들어갈 거냐도
시장 안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3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시장에 나쁘게 말하면 교란 세력, 좋게 말하면은 핵심 수요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는 평균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세대들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179만 채, 강남 3개구의 아파트가 36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수요가 그러면은 중개업소에 못 가도록 붙들어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 분양은 기본적으로 전체 분양의 75%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분양이에요. 나머지 25%는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인데 이것도 순위순차제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아마 3천만 원 이상 돼야 될 거예요. 15년 이상 불입하지 15년도 모자랄지도 몰라. 그거 완전히 로또잖아요. 그러면은 30대 맞벌이 부부 고소득 사회진출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자산하고 소득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이게 청약해도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꾸 집을 자꾸 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말릴 거냐? 집 사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좋은 거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집을 사요라고 주택 수요를 이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공 분양에도 민간 분양처럼 일부 물량이라도 저는 추첨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2년에 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 60제곱미터를 추첨제 물량을 60%까지 넣었어요. 이걸 새로 도입했단 말이에요. 왜? 주택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이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펀더멘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자꾸 오르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수요를 이게 이연시키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공공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나올지 다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30대들의 어떤 그런 매수 행렬을 조금은 늦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는 분석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모여서 이게 결국은 시세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 결국은 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보셔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흔히 말하는 우리 선입관은 뭐예요? 아니 30대들은 그 뭐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그 서울 아파트가 15억인데 어떻게 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4년 만에 30대 가장 많이 샀어. 그런 식으로 30대는 제가 보면 약간 이 벼락거지하고 벼락부자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균질적이지 않은 세대 특징이. 최근에 제가 30대 만났는데 이분은 주식에서 지금 150억 정도 갖고 있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결국 그 사람들이 집을 사버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이게 안 맞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불안해지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시장을 보실 때는 항상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댓글 보고요 부동산 보시면은 항상 틀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환경 속에서 뭐 대출 규제가 이제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계속해서 아마 거래는 좀 위축이 될 위축이 가능성이 될까요? 네. 큽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30대들이 보면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30대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는 LTV가 70%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중소형을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될 거로 보이고 아마 아주 고가 주택 같은 거는 이제 건매물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소형 아파트도 중심으로 신고가 이어지는 흐름은 좀 이어질까요? 아니요 이게 그것도 그게 위축될까요? 이게 단순 도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수요는 있지만 네. 아마 중소형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5월 9일까지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과일지구하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다 맞물려서 이게 3종 세트거든요. 3종 세트. 뭐 서울하고 경기남부 12곳인데 이곳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강남에 살아. 그러면 집이 두 채야. 그러면 하나는 뭐 외곽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곽부터 그것도 팔죠. 물론 이제 강남에 두 채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지방에서는 뭐 지방 아파트를 갖고 있고 뭐 강남에 있는 분도 있죠. 여러 사람은 있지만 이제 보유세 압박이라는 또 이런 또 언급도 있기 때문에 집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이 규제지가 아닌 곳들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만 그러면 규제하면 여기가 방 뜨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강남이나 이런 한강벨트 쪽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왜 제가 한강변하고 이런 강남 쪽에 영향이 좀 클 수 있다고 보냐면은 지금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게 지금 축소가 되면요 이게 흔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1주택자 비중이 86%예요. 거의 1주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심지어 5억 상계 지금 70억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만약에 장특공제를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하면은 그게 80% 이렇게 깎아주잖아요. 그걸 확 줄였다. 아니,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10년 보유, 10년 거주. 그러면 이게 40%거든요. 그죠? 그럼 거주는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양도 차익이 20억 넘으면은 이게 40을 10%로 낮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 왜냐하면 그건 법이거든요. 소득세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로 시행을 안 할 거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매물을 나오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반기에 매물 많이 나오지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게 바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저걸 건드리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대책들은 나오면 반드시 후폭풍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뭐요? 올해까지는 매물이 나오겠죠. 내년부터 또 매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이 마포로 결국은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오히려 저는 강남 불패보다 지금은 오히려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강벨트 상급지 갈아타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는. 근데 나머지는 뭐 이 가격이 좀 많이 안 오른 데는 그런 데는 보시고 뭐 그리고 파주라든지 의정부나 양주 이런 데는 지금 사셔도 돼요. 워낙 많이 빠져서 작년에 집값이 안 올랐다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뭐 소신껏 의사결정하시면 되잖아. 지방도 마찬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냐면 제가 장특공제 외에도 이게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네. KB 이 통계를 보면은 올 1월 기준으로 강남구 전세가 비율이 지금 37%까지 떨어졌어요. 송파구 39%, 그다음에 용산구 39% 비슷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42에서 44%까지 되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전세가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면 전세가 안 올랐어요? 전세 올랐죠. 근데 전세보다 매매가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을 보니까 진짜 강남구가 64%까지 올랐어요. 그다음에 송파구 68%, 용산구 60%예요. 지금 아까 30%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낮으면은 무조건 버블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버블을 재는 잣대가 수십 가지고 또 이거 버블은 꺼지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전세가 비율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죠? 전세가 비율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은 전세가 비율이 80%씩 되잖아요. 왜? 집을 왜 사요? 전세를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다만 이게 단기간에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세는 내재 가치고 결국 매매는 이제 교환 가치인데 너무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게 전세가 비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전세가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이게 방 뜨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약간 이 통계는 너무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강남하고 한강벨트 쪽으로 진짜 들어가실 때는 이 통계 보면은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매물이 턱없이 싸다, 엄청나게 싸다 그러면 뭐 살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살얼음 걷듯이 하셔야 된다. 무조건 강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하고 집이 좋은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토어제 완화나 해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규제는 문신과도 같습니다. 문신해 놓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규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네. 풀 때 엄청나게 후폭풍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거든요. 이게 동시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 보고 다 이게 3초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시장이 무리짓기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무리짓기가 그냥 불안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불안 어떤 그런 기폭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제 생각에는 재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푸는 게 아니라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가령 뭐 집값만 따진다면 동탄이 지금 비싼 게 국민주택 규모 33평이 지금 18억이에요. 오정환은 지금 뭐 강북의 아파트보다 비싸요. 가령 그런 거는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뭐 구리 정도도 제 생각에는 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뺄 건 빼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왜냐하면 이거 풀었을 때 지난번에 한번 그 큰 후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뭐 전세 줄고 월세가 늘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올해 임대차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대체적으로 올해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보죠. 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위 있는 전망기관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은 0.8%, 전세는 4% 정도 오를 거로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게 전망이라는 건 잘 안 맞아요. 전망은 제가 보면 적중 확률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게. 너무 거기다가 뭐 가중치를 둘 필요 없다.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다고. 확률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전세가 그러면 매매보다 올해 더 불안할 걸로 보느냐. 일단 입주 물량이 줄어요. 입주 물량이 절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임대차 입법이 지금 2020년 7월부터 시행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계약갱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2년 전보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세입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거 5% 올려주고 더 산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인데 시장 전체를 보면 뭐예요? 결국은 유통되는 매물이 준다는 거잖아요. 전세로 공급되는 물량이 아마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음 말하면은 매물 어떻게 보면 품귀 혹은 희소성에 따른 어떤 그런 시장 불안 그걸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세 시장은 기본적으로 매매 시장에 종속돼 있는 개념이에요. 매매가 안 오르면요. 전세도 크게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을 보면은 지금 매매 오른 거하고 전세 오른 걸 보면요. 매매가 만약에 10% 올랐으면 전세는 3%밖에 안 올랐어요. 그 전세가 비율이 지금 어때요? 서울이 51%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세난과 월세화의 현상의 그 본질적인 뿌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매매 가격 급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매매가 너무 많이 올라. 그럼 뭐예요? 전세도 따라 붙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세도 올라요. 매매부터 못 올랐을 뿐이지.
그러면 내가 전세로 가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빌라 살고 있어. 그 아파트로 그럼 가고 싶어. 빌라는 내가 더 이상 이게 깡통 전세 두려움 때문에 사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무조건 엑시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대이동을 하고 있잖아. 아파트 시장으로. 그러면은 보증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 모자라면. 그러면 보증금 줄이고 월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월세가 가속화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 구조가 매매 가격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등다로 오르고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월세로 가는 구조죠. 근데 막 매매 가격이 안 오른다면 그래도 그동안에 오른 여진이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게 매매 가격보다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거래량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내 집이 팔려야 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이걸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제 생각에는 뭐 전세 가격은 좀 오를 거로 보는 거 이사 가는 사람 특히 10%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쨌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이 이 매매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전세도 현실적으로 크게 오르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야 할 시점을 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수도권 지방 각각 눈여겨볼 지역이나 뭐 조건이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 갈아타기하고 뭐 강남 진입, 뭐 한강벨트 진입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 그러니까 타이밍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면 폭풍 오는데 왜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빨리 지하철에 숨어야지. 어느 정도 지금 정책 변수가 이 태풍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뭘 보냐면은 바로 매물의 가격 경쟁력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2023년 이럴 때부터 타이밍을 재점하십시오. 이 집값이 싸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20% 30% 떨어져 있는데 그걸 왜 타이밍을 재요? 불안기 때 집을 사셔야 되죠. 그래서 타이밍 재지 말라. 타이밍은 게으른 사람이 재는 거다. 부지런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하고 이게 좀 뭐고 입을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이게 뭐 감이 떨어져요? 오히려 내가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다 뒤져야 되죠. 그중에 상한 게 있는지 먹을 게 있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 집 장만을 하려고 그러면은 논문 쓰는 것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대장주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영향을 덜 받더라도 이게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로는 뭐 대충이야 그냥 이렇게 뭐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잘하는 거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사는 거예요. 그 다리품을 팔아서. 그래서 제가 가격 경쟁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뭐 거의 다 틀리는데 그러면 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의 가격 경쟁력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에 거래되는 걸 보고 그거보다 뭐 가령 뭐 한 5% 내지 뭐 아니면 10% 정도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최근에 주로 인기 있는 이른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다음에 광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동작, 영등포, 그다음에 과천, 분당 이런 데들은 이게 정거점을 다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 가격보다 어느 정도 싼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 고점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뭐 외곽 지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30%도 많아요. 시세 자체가. 그거는 그냥 조금 싼 거 뭐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세, 통계 시세가 아니라 바로 이 매물의 어떤 그런 가격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인의 최고의 저는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갈아타기보다 현상 유지가 좀 더 합리적일까요? 어떨까요? 그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의사결정 부분은 바로 간절하고 절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한 필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을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워낙 강한 어떻게 보면 필요를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에 내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특히 갈아타기 하실 때 내 집은 조금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저거는 싸게 산다. 사고.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기본적으로 옮길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내 거 싸게 팔고 싸게 옮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팔고 사셔야 돼. 지금은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돼. 지금 만약에 선뜻 사놓고 있잖아요. 저거 3년 안에 못 팔면은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집을 팔았어. 근데 중개업소 가니까 집주인이 안 판대.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거든요. 그럼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팔겠다고 뭐 서약 쓴 것도 아니고 말이라는 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거래할 때는 자기의 분노나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후보 메모를 한 개 내지 2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이게 그 옮겨타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저것 내 자신이 없다. 아이고 지금은 겁이 나서 못 옮길걸요. 그러면 그냥 전세 놓고 전세 사세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주자들이 조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재개발은 그나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뿐이지 지금은 토지나 뭐 비아파트 쪽이니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 잘못하면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게 재개발해가지고 물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저 같은 좀 보수저항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재건축 대상이 나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약간 내가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잘한다 그러면 재개발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인이라면 저는 재건축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재건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저게 문제인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제초안 규정을 보면은 10년을 보유하면은 이 재건축 부담금을 80% 깎아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좀 덜하잖아요. 어쨌든 재건축이 좀 더 그나마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낫다고 보네요. 이 리스크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재건축이 언제 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너무 오래되지 않는 가성비 높은 한 15년 정도 된 주택이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얼죽신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신축이라는 걸 벌써 얼마 됐어? 2년 됐잖아요. 그게 지금은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파트 수명을 30년 정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세집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뭐 뉴욕 월가리인데 가보면 맨하탄은 100년 가잖아요. 거기는 30년까지 새 집이에요.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호파 바람이 불어가지고 외장재를 보면 뭐 이게 그냥 똑같아요. 새로 지은 거나 적은 거. 지금 잠실에 리센츠라고 있는데 그 시장이 그 바로 밑에거든. 우리나라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그거 올해 18년 됐어요. 가보세요. 새 집이지. 그래서 저는 30년까지는 새 집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누구는 뭐 새 집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 가성비 전략 차원에서 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것들도 뭐 저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실속 소비라든지 뭐 이런 알뜰 소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요새는 친세권 이런 얘기가 진정집 가까운데 또 뭐 처세권 처갓집 가까운데 어떤 날은 뭐 시세권 시댁이 가까운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이게 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재테크 하나만으로 이게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고 외길 놓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최상보다 예? 최적이 나은 거예요. 최적이. 나한테 맞춤형. 여러 가지 출근거리라든지 또 뭐예요? 그다음에 뭐 자녀의 어떤 그런 육아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 이런 걸 다 고민해서 설정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왕이면은 저는 좀 대단지 중심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청가고 넘는 왜 앞으로 부동산은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시세가 오르는 것보다 황금성, 유동성이 아마 생명이 될 겁니다. 이걸 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아파트에는 거래가 안 돼요. 작년에 전체 주택 거래를 한 가운데 아파트 거래 비중이 차지하는 게 77%인가? 많을 때는 80% 넘어요. 저 광주하고 제가 보니까 대구는요. 많을 때는 93%까지 돼요. 이 아파트 편식 사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아파트를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재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저는 황금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금융 상품, 유사금융 상품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이치는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사는 데는 다 좋은 데야. 근데 그거를 사실 때 조금은 나중에 이제 팔 걸 대비해서 조금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거 그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결국 집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남자들 나대지만 않으면 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 상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변수 꼽아주세요. 변수는 정책 변수가 일단은 가장 큰 거로 보고 뭐 금리는 중요하지 않고 입주 물량도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상수죠.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펼 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조금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 집을 뭐 새로 장만하는 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반응을 해요.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지금 포모 어떤 그런 증후군에 빠질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하시려면은 이게 단지 전망만으로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고에 이제 포고라는 행동 과학자가 있는데 이 모형이 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맵, MAP라고 있는데 비헤이버 행동으로 가려면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강한 이게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죠, 능력이죠.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프롬프트, 트리거 같은 거죠. 그게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살려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행 가기 전에 참 계약서 쓰기 전에 대출 확인해 보는 거는 기본이죠, 그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간절함하고 절박함이에요. 꼭 집을 사야 돼요? 아니 옛날에는 이른바 윗세대들은 부동산 중독 세대였거든요. 집은 삶의 필수였어요. 저는 지금 MZ세대들은 집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니 다른 거 코인이나 주식에서 또 많이 벌 거면 뭐로 집을 사요? 어차피 집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재테크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대출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두 가지예요. 전통적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게 우회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거냐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최근에 3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이상 넘었다. 그러면은 집 안 사시는 게 좋아.
차라리 월세 살면서 돈을 더 모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금융지능과 나의 금융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수독 사피엔스 세상입니다. 주식이 삶의 필수가 된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남들보다 어떤 뭐 산업 분석을 잘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잘하거나 아니면 감정 지능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부동산은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최근에 3년 동안 내 수익률이 뭐 2%, 뭐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3년 정도는 실력입니다. 그거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주식하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제 저축 기능이라고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그죠? 대출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돼 있잖아요. 그 대출을 갚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요? 내가 완성된 어떻게 보면 형태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집을 살까 말까 하는 부분들은 옛날에는 그 한쪽으로 쭉 가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의사결정이 바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나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새 집 사라고 떠미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죠? 그런 말씀. 하나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너무 담론에 빠지시면 안 돼. 유튜브 보시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얘기에 쉽게 현혹이 되는데 절반의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시황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내가 진짜 집을 사야 되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필요, 절박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행동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1g의 실천이 행동이 1000톤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